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1번째 원자번호 31번 갈륨입니다. 독특한 이름에 비해 이제는 꽤나 많이 유명해진 금속 원소인 갈륨. 단순히 낮은 온도에서 녹는 금속이라는 것 외에도 갈륨은 의외로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략 자산 원소이기도 합니다. 갈륨의 가장 특별한 성질은 역시 녹는 점이 매우 낮은 금속 원소라는 것입니다. 29.76도에서 용융되어 액체 금속의 형태가 되는 갈륨은 사람의 체온으로도 녹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 외에도 흥미롭게 사용됩니다. 특히 마술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된 원소이기도 한데 손으로 문질러주면 휘어지거나 변형되는 금속 도구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며 물에 넣으면 녹아 사라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등 갈륨의 존재와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속입니다. 사실 물질이 고체와 액체, 기체의 형태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며 구성 원자들의 거동이 활발해져 원자 간의 인력을 뛰어넘게 되면 상변화는 간단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금속들은 높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온이나 체온 범위에서 액체 상태를 갖는 금속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0도, 즉 273.15 켈빈 이상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원소는 단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액체 금속으로 연금술 시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유독성 중금속인 수은, 그리고 할로젠 원소 중 하나인 브로민이 여기 해당하죠. 온도가 조금 더 높아져 인간이 떠올리기 편리한 30도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원소는 의외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갈륨, 그리고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세슘과 프랑슘입니다. 이와 더불어 갈륨은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물질 중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가장 넓다고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액체 구간이 무려 2370도에 해당하며 세 번째로 넓은 원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액체 범위가 가장 넓은 원소는 의외로 우리가 만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악티늄족에 속하는 넵투늄입니다. 갈륨은 은백색의 금속 원소입니다. 갈륨을 발견하고 분리한 데 성공한 사람은 프랑스의 화학자 폴 에밀 르코크 드 무아보드랭입니다. 길에 굴러다닐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속 원소인 만큼 갈륨 역시 다른 원소의 발견 과정에서 불순물로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발견이 시작됩니다. 현재도 갈륨의 생산은 아연이나 알루미늄 광석의 정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만큼 당시 갈륨의 존재는 아연과 마찬가지로 섬아연석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연과 철, 황이 핵심 성분이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무언가 알 수 없는 원소가 있다는 사실이 부아보드랭에 의해 확인됩니다. 부아보드랭의 논문 발표를 참고한다면 1875년 8월 27일 갈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을 해석한다면 염화물과 황산염을 함유한 용액에서 금속 아연에 의해 침전되는 물질이 나타납니다. 아연에 의해 환원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금속으로 여겨지는 외형은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모니아를 넣었을 때 침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1년의 관찰로부터 이전까지는 없던, 그리고 아연과는 다른 새로운 원소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부아보드랭은 당시 시작되던 분광학의 또 다른 선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섬아연석, 즉 황화아연 샘플로부터 아연과는 다른, 또한 알루미늄과도 다른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417나노미터 파장의 가시광선 스펙트럼, 보라색 부분에 있는 관찰된 적 없던 선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로부터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확신했으며 발표로부터 3달 후인 1875년 11월 전기분해를 통해 소량의 순수한 갈륨을 분리합니다. 문제는 갈륨이 너무나도 생산성이 낮은 금속이었다는 사실이죠. 현재도 갈륨이 고가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부아보드랭은 4300kg의 섬아연석을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한 끝에 단 62g의 갈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갈륨이라는 명칭은 조국이었던 프랑스의 라틴어 이름인 갈리아를 통해 명명됩니다. 갈륨의 낮은 생산성과 당시 알 수 없는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갈륨은 화학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던, 하지만 몇몇 곳이 비어있던 주기율표를 입증하는 첫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멘델레예프는 그의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당시 발견된 적 없지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소들을 성질과 함께 예측합니다. 알루미늄과 같은 줄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미지의 원소였기 때문에 에카알루미늄이라 이름 붙였던 갈륨은 멘델레예프의 예측으로부터 단 4년이 경과한 이른 시점에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멘델레예프의 예측과 실험 결과 모두가 매우 정밀하게 들어맞아 주기율표는 단순한 예상이 아닌 중요한 대발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갈륨은 광석에 함유된 형태로 쉽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온갖 광석에 미량 함유되어 있어 마땅한 원재료가 없는 편인데 그중 그나마 갈륨 함량이 높은 광석은 갈라이트입니다. 구리와 갈륨이 황화물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갈륨 함량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살펴본다면 단면의 원소 분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량의 절마늄으로 이루어진 레니어나이트나 비와 아연 광석인 텐난타이트, 즉 비사면 동광은 함께 출토되는 흔한 광석이지만 갈륨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갈륨 발견의 시작이었던 섬화연석에는 약간의 갈륨이 포함되어 있고 갈라이트에는 가장 높은 농도의 갈륨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라이트가 그리 흔한 광석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갈라이트에서 직접 갈륨을 추출하는 일은 생산성이 없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유일한 방식은 갈륨의 생산이 목적이 아닌 아연이나 알루미늄의 가공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갈륨 생산량은 그리 높지 않아 공급이 한정적이며 갈륨의 쓰임새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갈륨 가격도 끝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광석인 보크사이트의 채굴 후 바이엘 공정을 통한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정제된 갈륨이 얻어집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갈륨은 반도체나 레이저 등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적용 분야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사용이 끝난 갈륨을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한 방식도 발전하고 있죠. 알루미늄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중국이 갈륨 생산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공급되는 갈륨의 약 9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갈륨은 전형 원소에 속하는 금속 원소로 13족에 해당합니다. 31번 원소 갈륨은 원자에게 31개의 양성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중성자 개수는 38개입니다. 13족이라는 그룹에서 예상할 수 있듯 갈륨은 총 3개의 최외곽 전자로 이루어져 삼가 양이온 형태가 보편적인 형태가 됩니다. 안정한 갈륨 동위원소는 총 2종류로 구분되는데 38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갈륨 69은 60.1%의 비율을 차지하며 이보다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갈륨 71은 39.9%로서 두 동위원소가 모든 갈륨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갈륨 금속은 안정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보다 작거나 큰 질량수의 갈륨 원자 핵은 방사성 붕괴합니다. 그중 유용하게 사용되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는 모두 더 가벼운 질량수인데 갈륨 67은 3.261의 반감기를 갖는 원소로 갈륨 스캔이라는 진단법의 표지로 사용됩니다. 조금 더 무거운 갈륨 68은 질량수와 마찬가지로 단 68분의 반감기를 가져 매우 빠르게 붕괴하는 원자핵으로 신경 내분비를 표적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위한 동위원소 표지로 사용됩니다. 갈륨 동위원소의 사용은 비교적 한정적인 쓰임새만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정한 갈륨 금속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물질은 온도에 따라 상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 구성 원자 혹은 분자의 운동 정도가 달라지며 부피 등의 형태로 변화가 표출됩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모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성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도 흔한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오히려 가장 흔하고 친숙한 물질인 물입니다. 물은 섭씨 4도에서 가장 부피가 작아지며 이로부터 밀도가 가장 높은 온도로 해석되죠. 4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게 되며 이를 덴시티 아노말리라 부르곤 합니다. 또 다른 물의 특별한 점은 고체가 되며 부피가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고체가 구성 입자들끼리 더 가까이 달라붙어 결합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체의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고 과정에서 내부에 빈 공간을 형성하는 클라스레이트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물일 때보다 얼음일 때 부피가 팽창하게 되며 겨울철 부피 팽창으로 인한 파손 사고가 흔히 발생하죠. 물과 얼음의 특이성을 이야기한 이유는 갈륨도 물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부피 변화도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갈륨 그리고 비스무트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몇 종류의 금속 원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갈륨입니다. 용융을 통해 부피가 오히려 3%가량 감소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음료수 속 얼음이나 바다 위의 빙하처럼 위로 얼음이 솟구치게 됩니다. 부피 팽창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한 결과인데 실제로 갈륨도 고체로 변화하면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 또한 물의 수소결합과 마찬가지로 갈륨이 고체가 되며 이루는 결정 구조가 공간적인 여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과 분석에 따르면 액체 상태의 갈륨은 오히려 원자들이 매우 밀집한 형태로 유체처럼 거동하며 고체가 되며 압력에 따라 형성되는 알파 구조 혹은 베타 구조의 갈륨 모두 결정을 이루며 질서 있게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갈륨 원자들의 거동을 시뮬레이션에도 물에서 얼음 결정이 생겨나며 자라나듯 작은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며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륨은 부피와 밀도에서 변칙성을 갖는 금속 원소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갖는 금속이 있다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은과 갈륨 등이 단순히 그러한 성질을 갖는다기보다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각 원소의 녹는 점이 유독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은의 경우에는 높은 원자 번호와 전자 개수의 특이성 때문에 상대론적 효과에서 나타나는 결과 때문입니다. 원자핵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전자 껍질들이 위치하며 각 껍질의 전자들은 핵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고전 역학적으로 고려한다면 빠르게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핵의 양전화 영향을 그대로 느끼는 가장 안쪽 껍질의 경우 매우 빠른 전자 이동이 발생하는데 수은의 경우 광속의 58%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러한 상대론적 효과로 인한 수은과 수은 원자 간의 결합이 약화되어 쉽게 유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지며 최외곽 전자가 한 개뿐이 존재하지 않는 세슘과 프랑슘도 이러한 이유로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갈륨은 31번의 원자 번호를 갖는 사주기 원소로 그다지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갈륨의 녹는 점이 낮은 이유는 갈륨과 갈륨 원자 사이에 공유성 결합이 형성되는데 전이금속 바로 뒤에 위치한 전이후 P블록 원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매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더라도 보편적인 금속 원자들이 금속 결합을 이루는 것과 달리 공유성 결합을 이룰 수 있어 녹는 점 역시 금속보다 낮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의 특수함은 이후 갈륨이 만드는 다양한 물질과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자연스레 갈륨은 기존 수은이 사용되던 분야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은 온도계는 과거에는 흔히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안전상의 이유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깨져 수은이 유출되면 올바른 방식으로 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어딘가로 굴러가 끝없이 수은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만약 최근에도 수은 온도계를 본 듯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주 오래전 만들어져 어딘가에서 보관되던 진짜 수은 온도계가 아닌 이상은 새로운 갈륨 기반 합금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게라섬이라는 독일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다양한 온도계를 생산하는데 그중 갈린스탄이라는 물질이 사용되는 액체 금속 온도계가 있습니다. 갈린스탄이라는 합금명은 게라섬의 제품명이기도 한데 갈륨과 인듐, 주석의 합금입니다. 주석의 라틴어 이름인 스테넘과 조합해 어떤 금속이 사용되어 있는지 아는 만큼 바로 보이는 직관적인 합금의 이름이죠. 갈린스탄은 온도계 제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체 금속도 금속인 만큼 열 전도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의 경우 단 0.6 와트 퍼 미터 켈빈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해 열 전도를 위한 대표적인 물질인 서멀 그리스의 경우 최대 5의 값을 갖습니다. 갈린스탄은 16.5,
갈륨 대신 비스무트가 사용된 액체 금속은 14.5 W/m 켈빈의 열 전도도를 가져 일반적인 써멀 그리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물론 순수한 갈륨은 무려 30.2에 달하는데 실제로 갈륨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중 갈린스탄은 써멀 그리스로 사용되고도 있는데 오버클럭킹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고, 상용 제품 중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 갈린스탄 써멀 그리스가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갈륨이 더 높은 열 전도도를 갖는데도 왜 사용되지 않는지 의아하시다면 그 이유는 매우 유명한 갈륨의 성질 중 하나인 액체 금속 취성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등 금속을 바스러지게 만드는 독특한 성질인데, 이 때문에 비행기 등에는 갈륨을 소지한 채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갈륨이 아니라면 맹독성 중금속인 수은이나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세슘, 혹은 방사선을 내뿜는 프랑슘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무엇이든 간에 액체 금속을 들고 비행기에 타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갈륨의 알루미늄 취성에 대한 영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알루미늄 포일이나 음료수 캔부터 시작해 자물쇠나 야구 배트까지 뭐든지 접촉을 통해 부서지는 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금속은 매우 매끈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확대해보면 그레인 바운더리라 불리는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결정질 조각입니다. 갈륨의 금속 취성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금속 결정들 사이 틈으로 유입되어 결합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갈륨을 접촉시킨 원소 분석을 진행했을 때 결정 구조가 변화하며 틈이 갈륨으로 채워져 간격을 넓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확산 유도 재결정 진화 모델이라 불리며 최근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과 갈륨이 만났을 때 단순히 취성 때문에 부서지는 불필요한 물질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알루미늄 갈륨 합금은 다른 기능을 갖습니다. 보통 알루미늄 등은 산화막을 이루기 때문에 물과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륨의 방해작용으로 산화막을 형성하지 못하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며 산화합니다. 이로부터 알루미늄 갈륨 합금은 수소 발생을 위한 합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음료수 캔에 대한 갈륨 취성 실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를 물에 넣어 기체 발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린스탄 역시 물과 반응할 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며 이를 활용해 산화 알루미늄 필름이나 다공성 구조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루미늄 구조는 매우 얇은 필터처럼 사용되어 납 등의 중금속이나 기름을 걸러 순수한 물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순수한 갈륨이 아닌 갈린스탄 등의 합금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소금물을 끓이거나 얼리면 물과 소금이 분리되는 거동이 나타나듯 액체 금속 합금도 변화가 존재합니다. 가열을 통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화물 형성이 용이한 갈륨은 표면에서 산화막을 이루며 고체처럼 거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치 지구 내부 구조와 같이 갈륨 산화막 아래에는 액체 금속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마그마가 솟는 것처럼 부서진 표면을 통해 인듐이 올라옵니다.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 주석이 꽃처럼 피어나며 독특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바꾸는 것처럼 액체 금속도 온도에 따라 표면 구조가 변화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더욱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듐과 갈륨으로 이루어진 액체 금속 합금의 냉각이 시작되면 다른 지지체 없이도 구형 액체 금속 껍질과 고체 금속 입자의 공존이 이루어집니다. 온도에 따라 달걀과 같이 코어쉘 구조를 이루거나 절반씩 분포된 영역이 존재하는 야누스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인듐 함량을 조절하면 상온에서 코어쉘 구조를 안정화할 수도 있으며 온도에 따라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는 액체 금속 나노 입자를 엔지니어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갈륨 액체 금속 합금은 고체가 되거나 분리되거나 변화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은 자성 나노 입자와의 융합을 통한 형상 변화 액체 금속 합금입니다. 부드러운 특성과 단단한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해삼액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갈륨에 네오디뮴 철 붕소로 이루어진 자성 나노 입자를 뒤섞고 전류를 통해 가열이나 냉각을 조절하며 상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고체 형태부터 흐르는 액체까지 자기장으로 조절이 가능했으며
미로를 움직이는 슬라임과 같이 액체와 고체 상태를 변화시키며 장애물을 넘거나 천장에 붙어 이동하고 물체를 잡아 옮기기도 합니다. 액체 금속 역시 전기가 흐르는 금속인 만큼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내부에서 상을 변화시켜 이동하고 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다이오드를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 고체로 변화해 손대지 않고 땜질이 가능하기도 하며 독성이 없는 금속이라는 갈륨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내에서 이물질을 잡아 빼내거나 운반한 약물을 방출하는 등 사용 방식은 수없이 다양합니다. 갈륨의 다른 합금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변형이라는 효과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1841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줄은 자기장에 노출된 철이 한 방향으로 약간 늘어나며 다른 방향으로는 수축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자석은 자기장에 놓이면 이방성으로 늘어나고 수축하는데 이 효과를 줄 자기 왜곡 혹은 자기 변형이라 부릅니다. 역으로 물리적인 변형으로부터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전류를 발생시키는 빌라리 자기 변형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인 압력이나 작용으로 발전하는 압전에 적용되고 있죠. 갈륨이 철과 합금을 이루면 보편적인 철의 줄 자기 변형을 따르지 않는 논줄리안 자기 변형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약 73.9%의 철과 26.1%의 갈륨 합금을 사용하는데 합금 내부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자화 세그먼트로 구성된 접힌 층을 이루고 있어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자기장에 노출되면 층이 펼쳐지게 됩니다. 빠른 변화로부터 일종의 자기 액튜에이터로 적용할 수 있는데 진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특징은 매우 의외의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륨과 철의 합금은 역시나 직관적으로 갈페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줄을 시작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일부 단단한 금속이 기계적 응력을 받으면 자기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게 됩니다. 갈페놀 역시 그중 하나의 사례인데 압착이나 변형으로부터 자기 상태가 변합니다. 이 방식은 심지어 얇은 실리콘 내부에 포함된 작은 자석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소재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육의 움직임 등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 부착해 센서로 사용해왔지만 우연히 새로운 목표가 생겨납니다.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목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목 근육과 성대에 걸리는 부하는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목 안 아프게 강의하겠다는 목적으로 목 근육 움직임을 말로 변환해 성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기술에 갈페놀이 투입되었습니다. 작은 패치는 말과 관련된 목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그 움직임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합니다. 배터리나 전원 연결 없이도 작동 가능한 인공 성대를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동작과 무관하게 부착된 목 근육의 인식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주 최근의 성과인 만큼 아직 성능이 뛰어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전원 부착형 인공 성대가 탄생할 수 있던 것은 갈륨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을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전력 시스템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더 큰 전력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 부품이 필요합니다. 바로 향상된 트랜지스터입니다. 새로운 트랜지스터의 필수 물질 중 하나는 산화갈륨입니다. 산화갈륨의 트랜지스터에 대한 잠재력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밴드갭입니다. 밴드갭은 바닥 상태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간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밴드갭이 좁다면 더 작은 에너지로도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반대로 넓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는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아집니다. 산화갈륨의 밴드갭은 약 4.8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해 초광대역 밴드갭 물질로 구분됩니다. 전자 소자에서 가장 일반적인 물질인 규소가 1.1 일렉트론 볼트에 불과하며 3.4 일렉트론 볼트의 탄화 규소나 3.3 일렉트론 볼트의 질화 갈륨 등 규소의 잠재적인 대체 물질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실제 간단한 테스트에서 산화갈륨 트랜지스터는 무려 8032V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륨이라는 매력적인 물질이 도입된다 해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액체 금속 취성에 의한 예상치 못한 파손입니다. 이는 갈륨이 아니어도 액체 금속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같은 소듐끼리 혹은 포타슘끼리의 접촉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합금의 형태인 나크는 이들 모두에게 취성을 유발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액체 금속이 주목받는 것은 액체이면서 금속이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배터리는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고체 전극이나 스마트 그리드용 플로우 배터리를 포함한 액체상 전극으로 구분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을 위한 상당한 용량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갖습니다. 반대로 액체 배터리는 장기적인 성능 저하 없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전극을 지속적으로 가열하고 용융 상태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열 없이도 상온에서 용융 상태를 유지하는 액체 금속의 적용은 새로운 해결책이 됩니다. 양극으로 소듐과 포타슘으로 이루어진 나크 합금이 그리고 음극으로 갈륨 합금을 사용하는 액체 금속 전지는 압도적인 효율을 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많은 전력 에너지를 몇 배 더 빠르게 충전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륨의 생산이 어려운 일이자 부산물로 취급되는 작업이었던 만큼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재료를 찾을 수 있다면 액체 금속 전지 분야는 빠르게 지금의 전지 시스템을 대체할 것입니다. 단단한 강철벽은 기체의 투과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 금속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신축성 있는 소재는 수증기나 산소 등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유연한 전자장치를 공기나 습기와 같은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여 성능을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유연한 액체 상태와 밀도 있는 금속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갈륨 액체 합금은 그 모든 장점을 갖게 됩니다. 액체 금속으로 채워진 신축성 필름은 내부 전자장치를 산소와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죠. 이는 유연성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물질이 되며 당기거나 구부리고 뒤틀어도 기능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륨의 가장 유용한 활용 분야는 오히려 촉매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촉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페인트, 접착제 및 바이오 연료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매년 약 6,500만 톤의 메탄올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탄올 플랜트에서는 천연가스와 물이 먼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로 변환됩니다. 이후 합성가스는 아연, 구리,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촉매와 고압 공정을 통해 메탄올을 형성하게 되죠. 구리, 아연, 알루미늄 촉매의 구조와 기능을 다른 재료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유망한 후보군은 니켈 갈륨이라는 촉매로 사용된 적 없던 독특한 조성의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고온에서 니켈 갈륨 촉매는 이제껏 사용되어 온 구리, 아연 조성 촉매보다 더 많은 메탄올을 생성하며 부산물인 일산화탄소는 감소해 촉매 분야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갈륨 역시 금속이니 합금을 만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보통 균질한 합금을 이루기 위해 용융된 금속들의 혼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액체 상태인 갈륨은 다른 금속과 더 간단히 뒤섞일 수 있는 물질이란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갖고 균질하게 원소들이 분포될 합금 촉매를 만드는데 갈륨보다 뛰어난 재료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는 귀금속 원소이자 탄소-탄소 커플링 반응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 반응에 사용되는 팔라듐이 갈륨을 통해 원자 수준으로 분산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넓은 표면적이 고려될 수 없을 원자 개별 단위의 촉매인 셈입니다. 반응물이 금속에 용해된 상태라기보다는 갈륨 호수에 떠있는 팔라듐 원자들의 모습으로 상상될 수 있죠. 액체 금속인 갈륨은 팔라듐의 녹는 점을 1000도 이상 낮춰 단 200도의 반응 온도에서 액체 상태가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이를 통해 뷰테인의 탈수소와 반응을 진행했는데 유기분자를 이용한 화학 반응과 상업용 활용을 위해서는 이중결합이 형성된 불포화 화합물로 전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445도에서 팔라듐 갈륨 촉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백금 촉매와 비슷한 활성과 선택성을 나타냈지만 백금은 약 20시간 만에 활성의 40%를 잃은 반면 팔라듐 갈륨 촉매는 작동 시간 100시간 동안 거의 모든 활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팔라듐의 성공으로부터 다양한 전이금속을 갈륨에 녹이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특히 녹는 점이 높은 귀금속이 주 목표였습니다. 팔라듐과 같은 그룹에 속하며 한 주기 더 높은 금속인 백금의 녹는 점은 1768도입니다. 그리고 산업 목적으로 고체상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 탄소 시스템에는 약 10%의 백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갈륨은 백금의 녹는 점보다 무려 1300도가량 낮은 약 400도의 온도에서 갈륨의 0.0001%의 미량 백금을 원자 수준으로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융 이후 냉각된 이후에도 4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여전히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미있게도 두 개의 백금 원자는 결코 서로 접촉하지 않고 언제나 갈륨 원자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단일 원자 촉매의 한계는 일산화탄소 등과 같이 촉매 활성을 없애는 독과 접촉할 때 비활성 물질로 변화한다는 것인데, 지지체인 갈륨 자체는 액체이기 때문에 백금을 계속해서 이동시켜 활성을 상실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형태로 분산된 백금의 형태이기에 전기화학적 메탄올 산화에 있어서 고체 백금 촉매보다 1000배 더 활성이 높았으며, 놀랍게도 실제로 촉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기존의 백금이 아닌 인근 백금 원자의 영향을 받은 갈륨이 됩니다. 촉매도 아니고 귀금속도 아닌 갈륨이 원자 수준 영향을 받아 귀금속 촉매로 변화한 것입니다. 주석과 니켈을 갈륨에 용해시킨다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특별한 촉매가 됩니다. 액체 표면에서의 니켈과 주석은 카놀라유와 같은 지질 분자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용한 고에너지 탄소 연료인 프로필렌을 비롯한 더 작은 유기사슬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역시나 매우 미량의 전이금속이 사용되는데 0.029%의 주석과 0.023%의 니켈만으로 충분합니다. 카놀라유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94.5%의 선택성으로 프로필렌을 발생시킵니다. 전이금속이 아닌 다른 원소도 갈륨에 녹습니다. 예를 들어 란탄족 원소인 세륨도 액체금속 세륨 합금을 형성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반응은 이산화탄소를 석탄과 같은 고체 형태의 탄소로 바꿔 탄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갈륨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산화탄소를 고체 탄소로 변환하는 반응들이 있지만, 문제는 7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가열을 위해 또다시 탄소가 발생한다는 역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심지어 고체 전극으로 이산화탄소를 촉매 표면에서 고체 형태로 변환시키면 전극이 덮이며 더 이상의 작동이 중지됩니다. 갈린스탄은 이러한 문제와 거리가 멉니다. 역시나 액체 금속 합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합금 속 세륨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산화물 막을 이루고 수증기와 반응해 알칼리성 환경과 세륨 금속을 재생합니다. 세륨은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변환시키며 그 부산물은 계속해서 세륨으로 재생됩니다. 만들어진 고체 탄소는 액체 금속 방울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와 바닥에 쌓여 모입니다. 발화성을 갖는 세륨을 안정하게 합금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바로 탄소 덩어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갈륨의 역할 덕분입니다. 다른 금속 원소를 원자 수준으로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갈륨의 특징은 최신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고엔트로피 합금이라는 분야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가장 단순화한다면 무질서도로도 요약되는 엔트로피는 재료 구성의 측면에서는 5종류 이상의 금속 원소가 원자 수준으로 고르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완벽하게 뒤섞이며 앞서 살펴본 귀금속 합금들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뛰어난 기능이나 활성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더 많은 금속을 균질하게 섞는 것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으며, 액체 갈륨을 매트릭스로 사용해 원래는 혼합할 수 없던 금속들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분야 최대 기록으로 갈륨을 통해 철, 니켈, 구리, 아연, 스칸듐, 바나듐, 망가니즈, 마그네슘, 지르코늄, 백금, 로듐, 루테늄, 이리듐, 하프늄, 몰리브데넘, 그리고 나이오뷴의 17가지 원소가 완벽히 뒤섞인 고엔트로피 합금 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과학 사건으로 초고온과 초고압이 필요한 인공 다이아몬드의 합성이 상압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연구의 핵심 또한 갈륨입니다.
다이아몬드 합성 연구의 시작은 갈륨 액체 금속에 메세인을 용해시키니 표면에서 2차원 탄소 동소체인 그래핀이 만들어진 2017년의 논문으로부터입니다. 앞선 세륨 갈린스탄 이산화탄소 제거 촉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갈륨은 탄소와는 완벽히 뒤섞이지 않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합성에 도전하기 위해 규소 도핑된 갈륨을 도가니에 담아 약 1000도에서 메테인과 수소를 공급하며 반응시켰습니다. 이 경우 갈륨 덩어리 바닥에 흑연이 쌓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탄소에 대한 갈륨의 낮은 친화력으로 도가니 아래로 확산되어 자라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어를 위해 다른 금속들을 추가하며 확인했을 때 철을 넣어도 흑연이, 니켈이 포함돼도 흑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철과 니켈을 함께 녹였을 때는 광채를 갖는 표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의 세세한 부분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커다란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키기까지는 어렵지만 탄소와 같은 족에 속하는 규소가 없다면 무엇도 생겨날 수 없던 것으로부터 탄소가 결정화하는 씨앗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갈륨은 그 모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액체 금속 상태의 수프인 셈이죠. 바로 이전 아연 이야기에서 눈송이와 같은 형태의 성장이 관찰되었다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액체 금속 상태인 갈륨은 냉각을 통해 눈송이와 같은 결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갈륨 눈송이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 없다 느껴진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녹이기 힘들었던 귀금속 원소들을 갈륨을 이용해 액체로 녹여 결정화시켜 백금이나 금 등으로 이루어진 눈송이 결정체를 만들면 중요성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원자 수준에서 만들 수 없는 눈송이를 형성하기 위해 개별 원자들이 쌓이고 뒤섞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공학과 기술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백금, 비스무트, 은,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 시도한 결과 모든 금속들은 열 처리를 통해 갈륨에 완전히 용해되었고 냉각되는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갈륨과 달리 금속들은 눈이 내리듯 금속 결정 형태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액체는 특정한 구조가 없거나 무작위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금속과 액체 갈륨의 원자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소마다 다른 형태의 결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촉매로서의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말이죠. 다양한 갈륨 합금을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갈륨 물질은 지라갈륨일 것입니다. 지라갈륨은 푸른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만드는데 핵심 반도체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양자점을 비롯해 많은 반도체성 물질과 달리 지라갈륨은 육방 구조를 기본형으로 가져 합성이 매우 어려운 물질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라갈륨 결정을 합성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라갈륨과 푸른빛 파장 다이오드 발명은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LED에서의 갈륨의 사용은 1968년경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그 발길을 향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름등 수준의 밝기였지만 어느새 에디슨의 첫 전구 성능을 뛰어넘어 광원으로서의 효용성이 충분히 커졌습니다. 푸른색 LED는 1990년이 지난 시점 지라갈륨 결정 성장의 성공과 함께 탄생했으며 급격하게 밝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지라갈륨 LED의 발명이 2014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체감할 수 있죠. 푸른색 LED의 중요성이 와닿지 않더라도 짧은 파장을 갖는 푸른빛의 쓰임새는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푸른색 레이저를 사용해 더 높은 데이터 집약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블루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빛의 파장과 데이터 집약도의 관계는 같은 면적의 광학 디스크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을지로부터 이해됩니다. 가장 작은 700MB 데이터 용량을 갖는 CD는 780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레이저 면적은 약 2.1 마이크로미터이며 이는 데이터가 2.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좁게 기록된다면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CD보다 더 큰 용량을 갖는 DVD는 조금 더 짧은 650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며 1.3 마이크로미터의 레이저 크기로 인해 약 4.7GB의 용량을 갖습니다. 블루레이는 25GB의 용량을 갖는데 405나노미터의 푸른 레이저 파장으로 인해 단 0.58 마이크로미터의 레이저 면적을 갖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블루레이 디스크의 레이저는 역시나 갈륨입니다.
질화갈륨은 단순히 푸른 빛을 만드는 것 외에도 첨단 전자기기 분야에서 반도체로 주목받습니다. 2013년 미국 에너지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이야기하며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전력 연구 펀딩 중 약 절반을 질화갈륨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힙니다. 심지어 노트북 전원 어댑터의 개발에조차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휴대폰 크기의 어댑터와 달리 최근 개발되는 질화갈륨 어댑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단 2.9cm 높이의 초소형으로 모든 기능을 합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갈륨 기반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인 질화갈륨은 13족의 갈륨과 15족의 질소의 결합입니다. 이는 규소로 대표되는 14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하며 반도체로 기능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13족 및 15족 원소의 조합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2023년 노벨 화학상 주제인 양자점이 이와 같은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원소를 갈륨으로 특정하고 이와 결합하는 다른 13 및 15족 재료들과 첨단 기술에서의 사용 분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질 표면의 정보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이거나 닿지 않는 물질 표면 아래 깊숙한 곳의 정보, 그것도 재료 내부 전자의 에너지나 운동량을 식별하는 기술은 어려웠습니다. 물질의 밴드 구조로 알려진 이러한 전자 에너지와 운동량은 전자가 물질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얼마 전 13족 갈륨과 15족 비소가 이루는 비화 갈륨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시트를 활용해 내부 전자를 이미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비화 갈륨으로 약 700나노미터 높이와 900나노미터 직경을 갖는 실린더 구조를 만든다면 이를 통해 파동 진동 주기의 200배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빛을 한 공간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하는 빛을 한 공간에 가두는 것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빛을 가둔 공진기 옆에 분자를 배치하면 빛과 분자의 상호작용 효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단일 분자의 존재도 실험적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감도 바이오 센서 개발이나 야간 투시 장치 등 빛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효율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갈륨 덕분에 말이죠. 비화 갈륨은 다이렉트 밴드계 물질입니다. 원작가대의 가장 높은 위치와 전도대의 가장 낮은 위치가 같은 웨이브 벡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들어오는 광자가 전자를 더 쉽게 밀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보편적인 반도체인 규소는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화 갈륨 태양광 패널은 규소 태양 전지보다 빛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자연스레 태양광 발전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가장 높은 효율이 필요한 분야에서 비화 갈륨이 선호되는데 우주 탐사 분야입니다. 1965년 소비에트 연방이 금성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했던 베네라3 탐사선을 시작으로 우주 탐사에 비화 갈륨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성 탐사 로버인 큐리오시티의 태양광 패널 역시 비화 갈륨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효율의 태양광 패널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비화 갈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갈륨이 비싸기 때문이죠. 갈륨의 활용 분야는 너무나 많아 모두 소개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독특한 것만 별도로 이야기한다면 인화 갈륨은 초연속체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연속체는 한 가지 색상의 레이저 빛이 재료 내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바이오 이미징, 광통신 및 재료의 기초 연구와 같은 분야의 특정 응용 분야에 맞는 색상으로 빛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갈륨이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고리 모양 장치인 광학 마이크로 공진기인 광학 눈금자도 갈륨이 사용됩니다. 유리나 질화 규소로 만들어진 광학자는 일반적으로 외부 레이저 광을 위한 증폭기가 필요하므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갈륨 비소 합금은 증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낮은 전력에서 작동하며 매우 안정적인 주파수 세트를 생성합니다. 매우 좁은 비화 갈륨 우물이 알루미늄 갈륨 비소층으로 분리되면 어떨까요?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이 우물 내부의 양자 준위 에너지와 같을 때 전자는 공명 터널링을 사용하며 장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만이 두 번째 장벽을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뜨거운 전자는 빠져나가고 더 차가운 느린 전자는 갇히게 되므로 장치는 더 차가워집니다. 양자 터널링을 통한 전자 증발 냉각 기술이라는 생소한 활용 역시 갈륨 없이는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웬만한 원소들은 적절히 활용하면 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었는데 과연 갈륨은 어떨까요? 갈륨은 더욱 핵심적인 방식으로 암을 비롯한 악성 세포의 성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갈륨 말톨레이트와 같은 물질인데 정맥 주사 시 교모 세포종의 성장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경구 투여에도 종양 크기가 감소하고 생존 시간이 연장됨이 확인됩니다. 갈륨 말톨레이트는 체내에서 산화된 삼가철과 많은 화학적 특징을 공유합니다. 암세포는 철분에 의존해 증식하고 퍼지기 때문에 체내 철분 수치가 증가하면 암 증식이 가속됩니다. 그런데 갈륨은 암세포가 철을 흡수하기 위한 형태인 삼가철과 유사하기 때문에 철 대신 갈륨이 흡수되어 증식을 방해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갈륨 말톨레이트는 현재 임상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부작용 적은 항암제로 만나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갈륨이 철을 대신해 생명체를 속일 수 있던 것은 비슷한 크기와 산화수를 갖기 때문입니다. 삼가철 이온의 직경은 약 78.5 피코미터로 확인되며 주위의 구리나 아연 등과 비교한다면 확연히 작은 규격입니다. 그리고 갈륨 삼가 이온은 76 피코미터로 철과 미세하게 차이나는 수준이죠. 앞서 암세포를 대상으로 했다면 세균을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갈륨을 넣어 세균이 철을 먹고 있는 것으로 속이면 항생제 내성과 관계없이 세균이 박멸됩니다.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녹농균과 같은 세균은 바이오필름이라는 고분자 강화 군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면역체계나 항생제의 작용을 차단하는 보호막으로 작동합니다. 바이오필름의 형성에도 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면역체계는 체내에 침입하는 유기체에게 철을 빼앗기지 않고 숨기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철 결합 단백질인 락토페린을 분비하는 호중구의 기능 또한 침입자 발생 시 철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세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숙주로부터 철을 훔쳐야만 하겠죠. 갈륨과 철을 구분할 수 없으며 둘 모두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갈륨에게는 세포 대사 과정을 주도하는 철에 비해 산화환원 잠재력이 부족해 대사 기능을 차단하게 됩니다. 항생제와의 비교를 위해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하면 차이가 확연히 관찰됩니다. 토브라마이신은 점안액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인데 세균 군집 내부는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으며 바이오필름 외부 세균만이 사멸합니다. 하지만 갈륨을 투입한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세균들이 모두 기능 상실로 안쪽부터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특이성으로 봤을 때 갈륨은 앞서 많은 금속들과 합금을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예상 외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우라늄과 금속의 결합을 만드는 물질 중 주석과 알루미늄에 이어 갈륨은 세 번째 원소로 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결합에 시그마 및 파이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원자가가 낮은 13조 금속과 F오비탈을 사용하는 원소 사이 파이 결합에 대한 최초의 관찰 사항이었죠. 우라늄과의 결합은 핵폐기물에서 선택적으로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갈륨은 비싸니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로부터 발견된 사실들로부터 핵폐기물의 정화를 위한 더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갈륨과 결합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라이너스 폴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1931년 처음으로 홀수 전자로 이루어진 시그마 결합을 제안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결합은 두 개의 전자 공유로 이루어지는 만큼 홀수 전자는 레디컬이라는 매우 반응성 높은 물질을 형성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폴링은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그마 결합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홀수 전자 시그마 결합 물질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예만이 보고되었으며 모두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파이 레디칼 형태의 분자였죠. 홀수 전자 시그마 결합의 2종 핵은 훨씬 드물어 보고된 사례는 트리스 포스피노보레인 카파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추가된 홀전자 시그마 결합 분자는 알루미늄과 갈륨 사이의 단일전자 시그마 결합 분자이며 금속과 금속 간의 단일전자 결합으로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갈륨이 액체인 이유와 마찬가지로
갈륨은 공유 결합성을 갖기 때문에 가장 예외적인 결합을 만드는 금속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륨은 의외로 독성이 없는 액체 금속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물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갈륨은 장난감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낮은 생산량과 높은 가격을 갖는 원소이며 매우 뛰어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촉매, 의료 모두에서 다른 원소가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소입니다.